오늘 기센 이슈에서는 신탁법 제도인 민사신탁에 대해서 라는 주제로 민사신탁의 정의, 민사신탁이 필요한 이유, 민사신탁의 적용 대상과 업무, 민사신탁 시장의 전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정확한 정의를 잘 모르겠거든요. 민사신탁이 뭔지 먼저 정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사신탁, 글자가 4글자인데 낯선 글자로 보입니다. 앞에 민사는 개인 간의 거래 문제니까 민사 문제고요. 신탁 부분은 믿고 맡긴다는 한문에서 뜻을 연유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길 때 재산 소유자가 위탁자이고 재산을 만든 사람은 수탁자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다만 신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떠오른 단어는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되고 있는 형사처벌상 과징금도 부과되는 위법사항이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민사신탁은 신탁법에 근거해서 유언대용 신탁이나 수익자 연속 신탁 처리에서 증여 상속 또는 가업 승계 문제, 부동산의 권리 변동과 세금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아까 안 좋은 신탁 중에 명의신탁을 얘기하셨지만, 신탁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보통 이제 관리신탁이나 이제 회사들, 네. 관리신탁이나 개발신탁, 개탁, 관탁을 하는 네. 이제 회사들을 주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민사신탁은 이제 사인 간에 어떤 형성되는 거래인가 봐요?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신탁받아서 부동산 건물이나 상가를 신축했을 때 분양 과정에서 나오는 게 이제 관리신탁, 개발신탁, 분양관리신탁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같은 신탁법 구조에서 기원하고 있지만 개인 간의 부동산 권리 관계를 정하고 있는 의미에서 민사신탁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 간, 사인 간의 민사신탁이 아까 제가 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는데 상속과 증여의 대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필요한 겁니까? 네. 지금 민사신탁 관련해서 사회적 흐름을 보면은 재산 분쟁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 간 또는 예. 아버지와 아들 간 또는 시집 간 딸들과 아들의 전쟁이 가족 내에 굉장히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예. 그거 외에도 100세 시대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7, 80대 이후에 재산 관리의 갈등 문제가 사기 문제나 사회적 위험이 많이 노출돼 있고요. 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미성년이나 피후견인, 그러니까 성년인데 재산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 관련된 위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탁을 통한 권리 관계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법적인 용어들이 요즘 일련의 대기업들, 법정 후견인, 피후견인 이런 용어들도 등장하곤 하는 걸 저희가 뉴스 등에서 봤는데, 이런 단어들 자체가 이제 물론 법적인 단어지만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돌아가실 즈음에 또는 돌아가기 전에 이제 갖고 계신 재산의 관리 처분이 굉장히 큰 집안의 어떤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민사신탁의 적용 대상과 업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민사신탁은 신탁이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탁 가능한 재산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부동산, 주식, 채권, 또 장래 보험 청구권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부동산 분야에 한정해서 본다고 하면은 부동산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예컨대 10억 가치가 있고 월세가 300 나온다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은 부동산 10억 가치와 월세 300 나오는 수익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익, 장래 보험도 있고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네. 쭉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예. 우리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다고 하면 부동산 등기부에 A에서 B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이 가장 전형적인데요. 신탁으로 했을 때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 외형을 갖추지만은 신탁 수익권의 별도 처분 시기를 분리함으로써 언제나 등기 발생했을 때 세금 내는 구조가 아닌 적절한 장래 시기 또는 재산 소유자의 사망 시까지 권리와 세금 문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관리권 통제를 통해서 재산을 갖고 있는 소유자 위탁자가 자기 수익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처분해서 수탁자가 관리하는 재산을 통해서 수익자한테 연결되는 재산 연결 기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자고요. 지금 네. 법적인 용어에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네.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이제 개발 신탁이나 관리 신탁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시행시공사가 있고 네. 중간에 신탁사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3자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기고 네. 일시적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네. 그 신탁에서 관리 신탁을 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거기서 사용 수익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민사 신탁 같은 경우는 그 법적인 용어 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버지고 아들이에요. 그러면 네. 저하고 제가 민사 신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구조에서 봤을 때 신탁 재산은 갖고 있던 위탁자와 그리고 재산을 받는 수탁자가 있잖아요. 장래 위탁자, 수탁자. 그 장래 수익자가 있고. 예컨대 아버지 A가 수탁자를 아들로 정하든 아니면 제3자로 정해서 신탁을 한 다음에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상사 신탁은 수탁자가 항상 신탁 법인인데 민사 신탁의 수탁자는 그 아들이거나 아버지가 믿는 제3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둘 간의 계약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탁 계약이죠. 그 신탁 계약을 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자기 수익을 본인이 갖거나 아니면은 아들 또는 시집간 딸을 수익자로 지정을 하면은 아버지가 위탁자, 받는 사람, 아들 수탁자. 그 재산 관련된 수익을 아버지가 갖거나 아들 또는 딸이 갖는 걸로 해서 지분 정하면은 그 3자가 다 수익자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수익이 아버지 사망 시에 연결되는 상속 수익으로 연결돼 버리면은 그런 장래 상속까지 연결되는 기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들한테 그러면 여기 빌딩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500 갖고 아들한테 300 줬고 200 줄게라고 계약서를 쓰면 그게 민사신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탁 등기해주면서 부동산 10억과 월세 1,000만 원이 있는데 부동산 10억 말고 월세 1,000만 원 중에 본인이 500 갖고 500을 아들 준다고 하면은 500 주는 자체가 수익권의 증여가 되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가장 심플하게 재산을 아들한테 신탁하는데 등기는 넘겨주지만 부동산 자체 원본하고 월세 1,000만 원 다를 본인 죽을 때까지는 아버지가 갖고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은 아들, 월세는 부인 준다고 분리시켜버리면은 아버지 사망 시에 상속 발생하지만 부동산 자체하고 월세가 아들과 부인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탁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탁 등기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신탁 계약하고 재산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장래 누구 줄 건지 어느 시기에 주는지 지분과 방식을 정해서 신탁 계약하고 신탁 계약은 관할 군 구청에 가서 검열을 받고 그 내용 가지고 법원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탁 등기는 소유자는 명의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자 아버지가 넘겼으면은 등기부에는 아들로 나오죠. 넘긴 상태면? 그렇죠. 소유권 이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아버지가 만약에 나이 드신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직접 관리하면 생기는 위험 같은 게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민사신탁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두 분이 손잡고 시군구청에 가서 검인을 받는 것보다는 예전에 부동산 업무는 보통 법무사님들이 주로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그 외형상은 부동산 거래지만 그 매매나 증여 문제가 아니어서 다른 문제, 기존 대출 정리 문제 또는 자산 관리 문제, 은퇴 설계 문제 다양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자산 관리와 은퇴 설계, 가문 설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적용 업무 대상은 아까 뭐 증여 상속 말고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걸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예를 든 거는 이제 아버지 아들 간의 증여 상속 분쟁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렇죠. 부동산 관련해서 공동 투자하시는 분들의 권리 표시 문제나 향후 수익 배분에 관련된 갈등을 방지하고 또 재혼하는 가정이 많이 있는데요. 재혼하는 배우자하고 기존 그 자식들 간의 재산 갈등 문제라든가 또는 뭐 낭비벽이 있는 가족이 있는데 부동산을 권리를 넘겨줬을 때 생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익은 주는데 대외적인 관리 조치는 제3자로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수탁자를 지정하면은 가족 간의 분쟁을 충분히 방지하고 낭비에 따른 가족 생계의 어떤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공동 상속인 간에
상속이 발생한 다음에 협의하는 과정 말고 미리 생전에 상속 지분이나 예. 처분 절차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불거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네. 내가 조금 더 젊으시고 할 때 그거를 뭐 보통 이제까지는 유언장이나 이런 형태로만 정리가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보다 체계적인 법적인 용어인 민사 신탁이라는 걸 걸어 놓으면 네. 그 유언장처럼 그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누굴 주고 이건 누굴 주고 너는 이걸 관리할 자질이 없으니까 내가 잘하는 전문 경영인 누구한테 관리를 시키고 그 사람 얼마 주고 이런 걸 다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산 관리하고 싶은 어떤 소유자가 현재 장래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언장을 쓴다고 하면은 유언장을 작성하신 분이 사망하셨을 때 예.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등기부에 표시할 길은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유언장에 담길 수 있는 다양한 의사표시를 현재 시점에 계약에 편입해서 구청에 신고하고 법원에 신고해서 등기부에 표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련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위의 제3자한테도 대항력 갖추고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이 등기에 다 실려요? 표제부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를 아시겠지만 등기부에는 그 소유권 관계되는 갑구 그리고 을구 있는데 이 부분은 신탁 원부라는 그 파생되는 문서 번호에서 생기는데요. 이 내용을 많은 내용을 등기부에 일일이 다 적는 게 아니라 약정된 계약서 내용을 신탁 원부 번호로 해가지고 예. 연결시켜 놓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된 수탁자 이름 밑에 신탁 원부 번호로 등기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보면 내용이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 내용을 열람해 보면은 신탁해서 소유권을 옮겨왔는데 어떤 목적인지 그리고 장래에 어떤 식으로 처분할 건지 처분했을 때 대금이 들어오면은 누가 그 대금에 대해서 처분권이 있는지 그 지분이나 방식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다른 문제긴 한데 그게 만약 계약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아들, 딸 또는 지정한 사람들 간에 그게 안 이루어졌을 경우 그들만의 이제 민사나 이런 소송으로 또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분쟁의 가장 큰 문제가 AB가 소유권 정리하고 나면 AB 간에 갈등이 생길 때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인데요. 그렇죠. 민사 신탁은 둘이 계약했지만 재산 소유자인 종전 아버지라고 하면 위탁자가 전체를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 증여했을 때 등기를 받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죠. 해지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신탁은 위탁자가 정한 재산 관리 방식과 모든 내용을 수탁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자를 해임하거나 수탁자를 교체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위탁자의 재산 관리 의사를 확고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게 우리가 민사신탁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제도네요,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게 상속이 됐든 증여가 됐든 여러 가지 분쟁 사례를 많이 봤는데 내가 아직 그 아버지라고 한다면 위탁자가 된 상태에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신데 정리를 빨리 해놓고 또는 관리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어. 그러면 누군가 전문가 경영인 관리인한테 지정을 해놓고 위탁 수탁자를 정해 놓으면 신탁 등기로 넘어가서 신탁 원부라는 데 기재가 된다고 하니까 이건 상당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어떤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아직 활성화 저도 이렇게 자세히 모르는 거 보니까 활성화 안 된 것 같은데 아직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돼서 가장 전문가이신 부동산 전문가 그룹이나 네네. 또는 부동산 관련된 금융기관이나 컨설팅 업체 이런 분들도 그 기존의 전형적인 증여 상속 문제를 검토하시는데 신탁을 통한 어떤 해법을 연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신탁법이 2012년도에 개정되면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그 규정이 신설돼 있고요. 유언 대용 신탁. 대용이요. 예. 그리고 또 수익자 연속 신탁을 통해서 아버지가 수익하다가 수익 100%를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는 부인, 50%는 자녀 이런 식으로 수차 바꿀 수 있는 과정을 이제 제도화시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법 규정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럼 2012년 법 개정이 되면서 이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직 홍보나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론보다 사례죠, 사례. 지금 얘기하신 민사신탁 어떤 사례가 있다면 사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요. 예. 구체적인 사례 한 건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가늠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세히 좀 네.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상가가 한 10억 5천 정도 있는 상가에서, 요건 사례죠, 실제. 예. 월세가 500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재산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자기 부인 배우자가 있고 성인 자녀가 아들, 딸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 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재산이 있는 아버지가 걱정하는 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은 아들이 나쁘게 말하면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서 망가지거나 그렇죠. 말아먹거나 또는 재산을 유지하는데 아들이 배은망덕해서 월세를 아버지 안 줘가지고 나 몰라라 하니까 그런 사례 있죠. 아버지 노후 생활이 망가지거나 이런 걸 염려하는데 그래서 나온 결론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넘기지 말고 쥐고 있자 이러거든요. 근데 그분 생각에 또 뭐냐면 그렇게 쥐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은 본인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부인과 아들, 딸이 모여서 상속 분쟁이 생기면은 사실 아버지가 생전에 못 봤던 더 큰 갈등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아들한테 미리 증여하려고 해보니까 세금은 너무 많고 그렇죠. 세금을 피하려고 상속 때까지 미루니까 갈등 문제가 또 다른 폭풍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경우에 아버지가 걱정했던 아들로 등기해 주는데 세금이 2억 8천씩 나온다고 했던 첫 번째 장애물이 사라질 수 있다면은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이 2억 8천이나 나오나요? 취득세하고 증여세라고. 네, 그렇습니다. 10억 5천 정도면은 아들 주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한 4천 정도 나오고요. 10억 5천 한 이유는 아들 성인 5천만 원 공제를 했을 때 과표가 10억이라면은 증여세가 약 2억 4천 나옵니다. 그러면 2억 8천 정도, 10억 5천 정도면 거의 한 30%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름을 바꿀 수 있고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데 장래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는 합리적인데 세금이 2억 8천 나오고 아들이 마음 바뀔지 몰라서 아버지가 약간씩 불안하게 생활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만 먼저 정리하면요. 세금 2억 8천 안 내면서 소유권을 아들한테 넘겨서 장래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면 이게 민사신탁의 첫 번째 유용한 점입니다. 세금 내지 않고 권리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신탁 등기를 하면 세금 안 내요? 증여세 안 내요? 일단 취득세와 증여세를 안 냅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권리는 넘어갔지만은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자체의 수익을 아버지가 생전에 갖는 걸로 분리시켜 놓으면은 등기가 아들로 바뀌더라도 아들이 취득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장 중요한 거는 권리가 바뀐 아들이 배은망덕해서 월세를 안 주거나 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상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죠. 등기가 바뀌지만 여기 나오는 월세 받는 월세 임대 사업자를 아버지로 분리할 수 있으면은 아들이 임대료를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법상 등기가 바뀌면 항상 등기를 받은 B가 임대 사업자인 경우를 보는데요. 이렇게 민사신탁으로 권리를 바꿔주면은 등기를 받은 B가 아니라 종전 소유자인 아버지가 임대 사업자로서 임대료 받는 합법적 권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전부 다 그렇게 인정한다. 인정합니다. 법상으로. 그럼 아버지는 상속 분쟁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들한테 등기해주고 세금은 2억 8천 현재 내지 않고 또 임대 사업자는 아버지니까 월세는 아버지가 받고 이 상태에서 등기된 아들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팔거나 하는 거를 아버지가 통제해서 우리가 증여하면은 아들이 팔 수 있는 거를 통제할 길이 없죠. 근데 신탁을 했을 경우에는 등기는 아들로 바뀌지만 아까 말씀하신 신탁 원부에 아들이 매매 계약서 쓰고 매도의 인감 때문에 등기할 수 있는데 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아플 경우에는 어머니 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못 팔게 처분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원에 신고해 놓으면은 그게 이제 신탁 원부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처분 자체를 할 길이 막히니까 처분이 안 되면은 아버지가 임대사업자로서 월세를 계속 받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런 위험이 없잖아, 그죠? 이거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 같으면은 이렇게 한번 정한 거를 아버지가 우리가 보통 할 때 계약이 되고 나면은
계약한 AB가 합의 안 하면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정한 계약 내용을 예컨대 3년 뒤나 5년 뒤 바꾸고 싶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신탁 철회권이나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에 나아가서 신탁 내용을 바꾸는 내용도 말고 그 내용 바꾼 거를 업무 처리하는 수탁자를 언제든지 해임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면은 아버지의 재산 관리권은 현재로부터 사망 시까지 예. 또는 본인이 사망하시고 아들한테 예컨대 아들 밑에 있는 손자가 대학 갈 때까지는 처분하지 말고 유지하도록 처분 기한을 제한을 두면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20년 뒤까지도 한국 내에 있는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처분권을 어허. 통제할 수도 있죠. 그래요? 이 점이 이제 그 민사신탁을 통한 가족 간의 재산의 관리 문제나 처분 시기 또 나오는 수익 가지고 자기 부인 생활비나 손자 뭐 학비까지도 다 설계할 수 있는 예컨대 50만 원은 내가 다니는 교회나 아니면 절에 기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위탁자로 이제 아버지를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위탁자가 됐어요.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민사계약, 신탁계약이란 거의 내용을 다 주석을 달아서 써서 네. 내가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로 총기 있고 힘이 있을 때 그걸 다 정해놓고 네. 그 내용 중에는 뭐 우리 아들이지만 얘가 좀 낭비병이 심해 그러면 처분을 못하게 이거를 그렇죠. 그 뭐 손주 아까 얘기하신 그런 것까지 다 적어 가능할 수 놓으면 있어요. 예. 계약이 이루어지면 네. 시군구청에 가서 검인을 받으면 네. 신탁 등기를 하고 법원에 신고를 예, 법원에 네. 신고를 하면 그러면 신탁 원부라는 거를 번호가 나오는데 네. 그 원부를 열람을 하면 네. 지금 썼던 계약서 내용이 다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 부동산에 관련된 아.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내용이 한 번 정한다고 못 바꾸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총기 있을 때 또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신탁 변경권, 신탁 철회권도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 철회권을 아버지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생전에 언제까지 하는데 내가 만약에 아플 때는 그 권리 행사를 예컨대 수탁해놓은 아들 말고 아들의 삼촌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 동생분이나 아니면 믿는 전문가가 있다면은 예.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지정해서 이 재산에 관련된 의사결정권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으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걸 왜 몰랐죠? 다? 일단 우리 한국 정서에서 자기 이름을 넘겨주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요. 아까 말했지만 넘겨준 다음에 모든 권리를 잃잖아요. 일반 주는 게 등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등기를 통해서 관리하는 거고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 전문가나 믿을 만한 가족을 예. 통해서 본인의 사업까지도 통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인데 아직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원장님께서는 지금 그 사설이지만 어쨌든 한국민사신탁연구원이 사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원장님으로 계신데 네. 민사신탁이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합리적이고 그 유용한 제도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오늘 주로 다뤘던 거는 민사신탁 중에서 가족 간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문제였었는데요. 범위를 확장시켜서 부동산을 권리를 주고받는 양도인 양수인 거라면 남남끼리라도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금매물 투자하거나 공동 투자나 예, 이런 인수할 때 다양한 관계에서 뭐 동업계약서나 그렇죠. 투자 약정서 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공중해 놓을 경우에는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아니고는 해법이 소송이죠, 없잖아요. 소송이죠. 그런데 신탁 내용에서는 현재 권리 관계를 정해놓고 나중에 처분 시에 재무적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 지분을 신탁 원부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갈등이 생길 여지가 없죠. 아, 공동 투자나 투자 약정을 네. 할 때도 네. 여기 이제 3명이 만약에 하면 이걸 네. 신탁 계약을 쓰면 네. 그게 아까 얘기한 절차대로 가서 신탁 그 원부에 등재가 되면 네. 이건 뭐 소송 문제가 아니네요. 이거는.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공증했을 때 투자 계약이 공증을 하루에 한 번씩 해도 결국은 서랍 속에 있는데 이거는 등기부 사항에 같이 연결돼서 법원에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형태를 통해서 뭐 그 분쟁 가능성이 생길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네.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대행할 그 전문가들이 변호사나 법무사나 어떤 분들이 이걸 대행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일반 사인 간에 하기는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은 부동산이나 뭐 금융, 채권 이런 주식 같은 경우지만은 결국은 그 법률적 문제와 재산 관리 문제, 세무적인 문제 또는 뭐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노후 설계나 이런 그렇죠. 다양한
고령자 재산보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한 쟁점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가 융합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예, 예. 아까도 이제 나왔었는데 등기가 바뀌는데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안 낸다고 하니까 마치 탈세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권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적절한 시기에 세금을 낼 거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세금도 정할 수 있어요? 세금 내는 시기.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어요? 예컨대 아까 아버지가 재산을 권리를 아들한테 주면서 사망시까지 넘겨버리면은 예, 예. 사망시에 비로소 상속취득세나 상속세 문제인데 아버지가 신탁하면서 5년 뒤에 부동산을 아들 준다고 연결시켜버리면은 5년 뒤에 5년 뒤는 이미 그게 증여로 전환돼 버리죠. 그렇죠. 예. 사후가 아니니까. 네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5년 동안은 관리시키는데 증여는 아니고요. 예, 예. 확정된 시기 5년 됐을 때 증여로 미리 연결시켜 놓으면은 그때 가서 비로소 이제 증여세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주면 증여세 내고 뭘 다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뭐 5년이든 10년이든 사후든 네. 뭐 어떻게 정해 놓으면 기한의 그 정확을 시기에, 예. 정해 놓으면 네. 그 시기에 이제 그것이 법률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세금은 그때 내면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뭐 절세하는 건 아니네요. 지금 당장 절세지. 지금 당장 우리가 보통 세금을 오늘 1억 내는 거하고 3년 뒤에 1억 1천 내는 거 있으면 이자 문제가 있으니까 늦게 내도 1억 1천 내도 기꺼이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예를 들었지만은 10억 5천을 지금 당장 아들한테 권리 이전하면서 증여로 하면은 세금 2억 8천 내는 거에서 어느 누구도 예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속돼 주겠다는 의사를 분쟁 방지에서 주는 것 같으면은 2억 8천을 지금 낼 건지 똑같은 부동산 가격이 되면 세금을 4천 내고 할 건지 했을 때 4천 내는 거는 장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속세 4천 내기 위해서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분쟁은 발생하는데 신탁을 통해서 권리를 지금 등기해 놓으면은 등기부상 대항력 때문에 권리 분쟁은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다만 세금은 지금 낼 거 2억 8천을 늦게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확정되는 다른 조세법상 요건인 상속에 의해서 바뀐다면 세금은 4천으로 바뀝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되는 거죠. 그렇죠. 사전과 사후의 세율이 틀리니까. 세율과 요건이 바뀌니까. 요건이 예. 틀리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 부동산 투자하는 개인 간의 문제에서도 예. 예컨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장기 보유 공제가 개입되면은 지금 양도세를 낼 건지 그렇죠. 그건 분명히 6년 뒤에 합리적 시점에 낼 건지 했을 때 그 사이에 권리 관계는 합의된 대로 표시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네. 혜택은 또 다 받을 받고, 수 있는 예.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그 미묘하기지만은 절세와 탈세의 그 경계선 내에 있는데요. 예, 예. 실제 계약이나 의사표시가 돼 있는 거를 조작적으로 외형상 신탁을 통해서 뭐 장래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면은 조세법상 조세 탈세 추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경계는 잘 지켜야 되죠. 합법적으로. 예. 이게 어렵네요. 네.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뭐 분명히 그 세금 절세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아까 계약 이제 우리는 상속 중에만 이제 따져보다니까 그랬는데 계약 공동투자나 투자 약정이나 이런 거를 만약 신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실익이 있네요. 그렇죠. 장기보유 특별 그러니까 공제는 지금 보유한 만큼 예컨대 공제는- 한 가지 예. 쟁점인데요. 우리가 부동산이 지금 팔려서 20억이 대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세금을 5억 내는 거하고 예. 팔릴 계획은 아직 장래 언젠가지만은 팔리면은 대금 충당해서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이 자기 권리를 지분을 확보하고 그 대금을 통해서 세금 내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팔린 대금도 없는데 양도세를 5억 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권리관계를 못 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기부상으로 장래 권리관계와 대금이 들어왔을 때 충당 순서 세금 내는 과정을 확정적으로 등기부에 표시하고 실제 트루세일 확정적으로 매수인을 만나서 양도하는 시점에서 대금 들어올 때 세금을 낼 수 있으면은 훨씬 더 낫죠. 지금 대금은 없는데 대출해가지고 세금 5억 낸다고 치면은 깝깝한 노릇이잖아요. 깝깝하죠. 예. 그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신탁은 부동산 권리 변동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에서 장래 시장 보면은 지금 민사 신탁 관련해서 그 신탁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거든요. 아까 했지만 민사 신탁인데 아들하고 뭐 개인만 나왔는데 예, 예. 그 개인이 아닌 단체로 나올 수 있는 게 예컨대 우리가 종중부동산 같은 경우 분쟁 방지하려면은 그렇죠. 종중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개인들이
개인 사업자나 법인들이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다가 부실나서 발생된 채권이 있을 때 그런 채권단을 모아서 만든 뭐 채권단도 단체가 있다면은 그 채권단에 신탁받아서 목적 부동산을 관리해서 처분하고 회수할 때 그런 때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신탁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 관련된 규제 관련 법령이 신탁업법으로 나오면 향후 굉장히 좀 새로운 제도가 발생할 걸로 봅니다. 새로운 시장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죠? 개인이 됐든 뭐 투자 약정서 뭐 공증이란 건 그냥 공적인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문제되면 전부 어떤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민사나 전부 소송을 통해야 되니까 민사 신탁 이거 우리 오늘 김종원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우리 김종원 원장님이 상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좋은 정보, 정말 저도 자꾸 물어보게 되네요. 잘 모르니까. 자, 좋은 정보 주신 분은 한국민사신탁연구원의 김종원 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